이낙연 위원장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질병으로 보면 어쩌면 중세 패스트보다 더 참혹한 재앙입니다. 우한에서 이 병이 생겼다고 보고된 이래 3개월 사이에 그게 180개 국으로 번졌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광범하고 1997년 우리의 IMF 외환위기보다 더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GC 녹십자라는 제약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회사의 허은철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치료제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치료제 개발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기업이 국내 기업 바로 녹십자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 제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창신동의 마트에 알바노조 신정욱 위원장이 와주셨습니다. 알바노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용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처우 또한 가장 척박한 그러한 노동자들입니다. 그 알바노조가 과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면 알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식당이 문 닫지 못하도록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라도 더 많이 먹어드리자. 이게 과식 투쟁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먼저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제약회사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들부터 고통 분담에 나서는 이러한 노력이라도 우리는 코로나 전쟁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질병은 질병대로 경제사회의 고통은 그것대로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위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방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방역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상처를 완화하는 여기에 총력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에서 모두 얼마입니까? 네,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의석을 갖고 싶습니다만 숫자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반을 투표할 걸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이 전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잘 됐을 때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계산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민심은 늘 준엄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진실하게 국민을 대하는 것 그거 이상의 선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더불어시민당 창당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이제 민주당의 평가 양정철 이제 연구원장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낙연 상대위원장님의 당내 위상과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또 의문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는 어떤 그 위상 또는 영향력 면에서 심지어 심한 표현으로 친문 대립 사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내 선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위치를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위치를 스스로 자평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당이건 어느 조직이건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은 처음에는 미래준비 선대위원장, 말하자면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북남국도위원회로 확대됐던 거죠.
그러므로 그쪽 일에 무관하고 나는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은 다 오롯이 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당내에서 그 당시 일을 할 때 그런 분장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선거구에는 원상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장께서도 위성장단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바로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민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야당에서 시작해서 여당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의 전개, 이것이 정당 정치의 근본 정치인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나왔던 야당발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선관위가 등록해주기로 한 그때부터 충격이 오게 됐는데 그것이 맞는 일이었는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의 정비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은 하고요. 선거법은 이번 일에 대한 반성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 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필연적으로 이번 총선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로서는 작년에 여야 정상들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 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또 선거를 치자마자 새로운 싸움판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지지와 가장 가깝게 의석이 대분되게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의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되게 하는 선거법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표현은 비슷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방향은 반대로 저는 해석을 지금 그 이낙연 마케팅을 벌이는 후보들은 일제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에 입당이나 복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입당이나 복당을 요청을 한다면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이를 허용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그런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일부 의원들의 입당 또는 복당 신청이 있었고 심사를 거쳐서 그것이 거부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당장 달라질 만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또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당을 쉽게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당을 그냥 담장 넘어다니듯이 쉽게 넘어다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저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이 나온다는 자체는 일단은 그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이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23석이나 가져갈 정도로 민주당이 참패를 했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민심은 무엇이라고 보시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하십니까? 늘 호남 지역은 매서운 판단을 하는 곳이어서 저희 고향이긴 하지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난의 극복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일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더 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호남의 다수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질문 뭐였죠? 일단은 지금 현재 몇 석 정도나 기대를 아, 하고 예. 계시는지요? 꽤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지난번 선거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요. 대선 주자로서 등의 강점과 단점 간략한 걸 정해 주시죠. 예.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건 이상하고요.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면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은 장점이고 자기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약점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람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혹시 판단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하는 일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급 방식을 두고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또 일부 계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의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우선 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양을 두고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게 더 지급을 한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균등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을 한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죠. 예, 다만 재원의 사정, 한계, 특히 아까 이 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악화될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더 급박하게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이번에 소득 하위 70%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최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조정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액의 문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원의 모든 것은 아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등을 위해서 추경 포함해서 32조 원의 지원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 후로 비상경제회의가 100조 원의 긴급자금을 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사실상은 차등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100%로 다 하라 그러면서 금액은 차등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속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역현상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에서 차등 지급하라는 말씀도 그 어떤 경계선상에서는 또 역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두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모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안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수용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저 정부의 제안을 국민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경안으로 만들어지고 그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알바 노조 가시분당 또 대통령 주재 개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여러 가지 그 100조 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실물경제이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비상경영이나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고 이 위기가 올 하반기가 되면 더욱 심화돼서 이른바 실직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사회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 실직 대란을 막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우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번 월요일에 100조 원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집행 계획을 결정했죠. 네. 바로 그 일주 전에 똑같은 비상경제회의는 50조 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주일 사이에 50조 원이 100조 원으로 커진 것이죠. 그 커진 이유를 설명할 적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원 대상에는 대기업,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말하자면 대기업, 중견기업도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100조 원을 풀어서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최악의 상황,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해서 고용을 줄이는 그런 일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고려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데 따라서는 추가 계획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교안 선대위원장은 이 본인은 총리 시절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낙연 총리는 재임 기간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참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냈는데요. 굳이 원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의 겨울에 조류독감으로 3,087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번 겨울 1년 전 겨울 2년 동안 한 마리도 살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2달여 만에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메르스 2015년에 3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에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지진 안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런 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픈 대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SBS 성혜용 논설위원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해 한국 외교의 최대 혈안이었던 한일 갈등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원장께서는 뭐 자타가 고민하는 일본 총리시고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난해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수출 규제 사태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상 경제를 회복할 시기가 돌아오면 이웃국가의 협력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를 지내신 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한국과 일본이 불편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었고 그것이 파생돼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 보복도 있었습니다. 그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죠. 이번 코로나 위기가 한일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동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조하면서 그 기회,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기존의 외교적 현안을 완화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일본 측이 한일 간의 비자 면제 협정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들린 사람을 2주일간 격리 조치하겠다라고 한 것이 몹시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이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정해 주시죠.
예,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나 정치권은 코로나 극복, 또 사회적 위기의 극복에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만은 다른 민간의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착수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끝나더라도 그 코로나가 준 경제적, 사회적 상처는 꽤 오래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 분야, 여러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당분간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짐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협회가 마련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초청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